오는 30일 주식 매매 계약분부터 증권거래세가 낮아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세율은 기존보다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내려갑니다. 롯데가 롯데카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한인컴퍼니가 최근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 장관은 또 여름 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집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에서 주택 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증권거래세가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결제일 기준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인하됩니다. 또 이달 말부터는 해외여행을 할 때 국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증권거래세가 이전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인하가 되는 겁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등의 증권거래세가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집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인하되는데요. 주식 매매 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체결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직후 1년 동안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 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달 말부터는 또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환 거래 분야 규제 완화로 이달 28일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는데요. 해당 금융기관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 통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수익률이 고작 1%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고 또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기금형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그동안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금화와 자동 투자 제도입니다. 먼저 이제 기금화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이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가입자가 따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 금융회사가 알아서 이걸 굴려주는 그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후에 이와 비슷한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 이미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요.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일단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보면 1.88%에 불과한데 그동안에 물가가 좀 올랐던 걸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2%대 후반이었던 수익률, 지난해에는 은행 예금금이 절반 수준 1%에 그쳤습니다. 이게 노후자금인 퇴직금이다 보니까 기업은 좀 보수적으로 원금 보장 상품만 선택을 하고 이 근로자 역시 자기 연금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고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만 챙기는데 만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190조 원이나 되는 퇴직연금 보시는 것처럼 90%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그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에 들어있어서 그동안 또 수익률이 낮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수익률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금융투자협회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자동 투자 상품으로 이 퇴직연금 펀드 같은 것들이 작용이 된다, 앞으로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수익률이 연 2.7%인데 이게 9.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펀드의 수익률이 연평균 9.1%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금형 같은 경우 이거를 도입한 나라가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의 지난해 그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8.6%, 이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이 금융사가 계약 유치 경쟁 대신에 이 수익률 경쟁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앞으로 유도하겠다면서 이 수익률을 연 3%만 끌어올려도 이 가입자가 은퇴 시점이 되면 적립금이 56%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미국 제조 상품 구매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첨단 소재의 원료인 히토류에 대한 대미국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지난주에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과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미국 정보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었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보통신 기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화웨이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일반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제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임시 일반 면허 이거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90일간, 즉 8월 19일까지 화웨이와의 제한적인 수출과 재수출, 제품 인도를 승인했는데요. 다만 첨단 기술 등에 대한 거래는 미국 정부의 특별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를 보복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히토류는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군사장비 제조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인데요. 세계 생산량의 9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일 히토류 주요 산지인 간저우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중국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대동해 히토류를 무역전쟁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달 수출이 반도체 부진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은 25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3% 줄었고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6%,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19% 줄었습니다. 롯데카드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전격 변경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기자, 롯데카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어요. 네, 롯데지주는 오늘 롯데카드 인수전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를 통해 롯데지주는 오늘 롯데카드 매각과 관련해 기존 한행컴퍼니가 아닌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선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배타적 우선 협상 기간이 만료하면서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롯데 측에 추가 제안을 해왔고 롯데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롯데가 이미 이제 사실 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이번에 변경 결단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롯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매각 기한은 올해 10월까지인데요. 기한 내 매각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최근 한행컴퍼니를 둘러싼 법적 논란 등이 일어나자 우협 변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행컴퍼니는 지난 2016년 엔서치 마케팅을 KT자회사 나스미디어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일어났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올여름 전기료 인상 우려가 한편에선 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급등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전기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성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의 정부 발표가 여름이 오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할 텐데요. 지난해처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완화하거나 누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도 현실이죠. 이걸 외면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전은 역대 최악의 1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2달간 여름철 전기료 인하로 한전에 발생한 비용 부담이 약 3,600억 원이었던 만큼 한전의 막대한 적자 요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 눈치를 보느라 전기요금 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이번 연구는 고용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실태 파악을 벌인 것인데요.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교수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소매업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자리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영업시간을 줄이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음식 숙박업도 도소매업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총 급여는 임금이 오르기 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제조업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숙련 기술자들이 중요한 만큼 고용 감소보단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득 분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많았습니다. 이 지표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의 경우 임금 불평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진위 개수는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진위 개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1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LG가 구미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올해 초 삼성과 SK, LG 등의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라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19일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다음 달 이전에 한두 곳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벌써 사업에 참여할 유력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업계에서는 LG그룹이 투자를 검토하고 LG화학이 공장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미에는 LG 계열 공장이 여러 곳 있어 기존 생산 라인의 활용이 가능해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LG그룹은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LG화학도 완성차 업체와 협의 없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와는 다른 사업 모델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구미형 일자리는 이른바 투자 촉진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임금 협력형 방식이었는데요. 구미형 일자리는 연봉을 업계 평균에 맞추는 대신 부지 임대 조건 조정과 같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LG화학과 구미시 사이에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SK그룹 지주사가 일주일에 나흘만 근무하는 주 4일제를 격주로 도입했습니다. 대기업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SK그룹이 격주의 주 4일제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요? 네,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회사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SK 스펙스 추구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주 4일 근무를 격주로 도입했습니다.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이 쉬는 날인데요. 이 같은 주 4일제를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세븐일레븐은 징검다리 연휴에 전 직원이 모두 쉬도록 하는 등 워라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SK그룹의 행보를 보면 주 4일제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실험을 많이 해왔어요. 네, 지난해 SK는 지정된 자리를 없애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공유 오피스를 주요 계열사에 도입했습니다. 또 주력 계열사 SK하이닉스는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가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그룹은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직급을 올해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하는 독특한 시도도 하고 있다고요? 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16개 주요 관계사에 지난해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일반에 공개합니다. 기업이 영업이익 등의 경제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표기하듯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화폐로 환산해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으려면 평균 10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8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입사 이후 연봉 5천만 원 달성 기간은 대기업이 6.6년으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업이 9.3년, 중소기업은 10.5년이 걸렸습니다. 또 입사 5년 차 이하에서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44%에 달했지만 중견기업은 16%, 중소기업은 8%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3월보다 소폭 늘어난 가운데 고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와 용산구의 증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각종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너도 나도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강남구와 용산구 증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강남의 경우 3월 130건에서 지난달엔 318건으로 또 용산은 92건에서 157건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4월 증여 건수가 전월 대비 11% 정도 늘긴 했지만 강남은 한 달 만에 2.5배가 됐고 용산도 70%나 늘어난 겁니다. 이는 앞서 3월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고 또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알게 됐고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고가의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거래 중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의 비중이 지난해 3월엔 23.9%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35.1%, 또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인 41%까지 올라갔습니다. 강남구도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월 23.5%에서 4월에는 35.8%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예상됐던 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증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매물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를 이전하려면 꼭 사야 하는 일종의 국채입니다. 예전에는 이 채권을 사면 종이로 채권 증서가 나왔는데 이 종이 채권 100억 원가량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다가옵니다.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소멸시효를 모르고 있다가 넘기게 되면 국고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이 기자, 소멸시효가 다가온 게 언제 가입된 채권들입니까? 네, 대부분 1994년 발행된 2종 국민주택 채권들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 98억 원에 달한다며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2종 채권은 만기가 20년이라서 지난 1994년 발행 채권은 2014년에 이미 만기를 채웠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4월 이후 부동산 거래로 채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만기가 차면 자동으로 원리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채권을 매입하셨다면 이 보관해놓고 있던 종이 증서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증권사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채권을 등록하면 역시 만기 때 자동으로 원리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등기 이전하셨던 분들은 당시 채권을 어떻게 처리했고 또 구입해 놨다면 어디에 보관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 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잃어버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없더라도 발행은행에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90년대 발행됐던 2종 국민주택 채권은 대부분 국민은행에서 발행됐고 2005년 이후는 우리은행에서 발행됐습니다.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원 확인을 거치면 채권 증서 없이도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보관해둔 증서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결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시 환전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자본 잠식 사태로 인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한진중공업이 오늘부터 거래를 재개합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회생 신청으로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일시 정지됐으며 이후 채권 단위 6,800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추진하면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6년째 표류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개발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롯데쇼핑에 심의를 진행할 테니 변경된 계획 도면과 또 설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안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요구해온 주변 상권과의 상생 대책을 이번 공문에 포함하지 않아 서울시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오름세로 2,06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오름세입니다. 702포인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미국의 화웨이 공격에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3.57% 강세 보이며 4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보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전쟁의 희소식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이 히토류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 히토류 대체 소재 상용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보가 현재 7.63%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SK는 하락세입니다. 대기업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현재 0.62%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3%가량 빠졌습니다. 지금 4,200억 규모의 블록딜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1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거래가 재개된 한진중공업입니다. 현재 9.45% 내림세 보이며 9,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